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반사와 전자기파라는 걸 할 거고, 그 중에서 전반사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수업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파동의 성질이라고 하는 걸 배웠어. 파동의 성질에서 무엇을 배웠느냐? 바로 반사와 굴절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지. 간단히 확인을 한번 해볼까? 반사라고 하는 것은 매질 1번이라고 하는 물질로부터 매질 2번이라고 하는 물질로 즉 파동이 들어올 때 경계면에서 법선을 그려주고 입사각과 같은 각도로 튕겨 나가는 것은 반사. 원래 계속 가야 하지만 꺾여서 매질이 서로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굴절이라고 했단 말이야. 오늘은 전반사다라고 했으니 이 굴절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확인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전반사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다시 진행을 한번 해보면 매질 1이라고 하는 애와 매질 2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때 매질 1과 매질 2에서 파동의 속도가 V1, V2라고 했을 때 V2의 속도가 더 빠른 경우라고 얘기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입사가 들어와서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으나, 일단 법선을 그려주고 여기를 입사각에 맞춰서 같은 각도로 반사가 되어야 하지. 그래서 입사각과 반사각이 있고, 굴절각은 매질이의 속도가 더 빠르므로 법선 쪽이 아니라 경계면 쪽으로 이렇게 휘어져서 나타난 이 각도, 바로 굴절각이라고 하는 각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굴절률이라고 하는 매질 1에서 2로 가는 물질의 굴절률은 하면 사인 굴절각분의 사인 입사각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것을 속도로 표현을 했을 뿐만 아니라 파장 그리고 굴절률로도 설명을 했었지. N1의 굴절률분의 N2 물질 2의 굴절률, 이렇게 식이 나왔었단 말이야. 자, 근데 이것은 이제 변동시킬 거야. 어떻게 변동을 하느냐? 입사각이 서서히 커지면 당연히 반사각도 서서히 커지고 있겠지. 그리고 입사각이 커졌으니 굴절각이 커져야 이 굴절률이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것이라서 이 굴절각도 서서히 커지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경계면을 따라서 굴절을 하게 된다면, 즉 굴절각이 90도가 된다면 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굴절률 또는 굴절이라고 하는 것이 매질 1에서 또 다른 매질 2로 들어가는 현상이라고 했는데, 아니 경계면을 따라가지 들어가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굴절이 일어나지 않을 때라고 표현을 한다고. 굴절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굴절은 없고 모두 반사만 일어나고 있을 때가 되겠네? 그래서 전반사라고 부르게 되는 거지. 결국 이 굴절각이 사인 90도가 된다면 말이야, 그때의 입사각을 우리는 이 전반사를 일으키는 최소의 각도, 바로 임계각이라고 부르고, 임계각보다 큰 입사각이면 굴절 각도가 90도보다도 커져야 하므로 아예 경계면보다 반사를 더 많이 하는 형태를 취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 입사각이 가능하면 이 굴절각이 90도일 때 입사각이 작을수록 입사각이 작다는 건 이 임계각이 작다는 뜻이란 말이야. 임계각이 작을수록 임계각이 요만큼이라면 이것보다 더 큰 각도는 모두 전반사가 일어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경우므로 전반사가 훨씬 더 잘 일어나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 그러면 이 값이 작아져야 전반사가 잘 일어나니 1번 매질의 굴절률은 크고 2번 매질의 굴절률이 작을수록 전반사가 일어나기 쉽구나 라고 말하는 거야. 그 예로 물에서 공기로 이동을 한다면 공기의 굴절률은 대략 정도 1이다 라고 가정을 하자. 그럼 여기에서 넣어주면 물에서 공기로가 물이 1번 매질이니까 굴절률 물분의 공기의 굴절률 대략 1이라고 하고 이 물질의 굴절률이 크면 클수록 이 전체 굴절률의 값이 작아지게 되니 임계각의 크기가 작고 그보다 더 큰 입사각을 만들기가 수월해서 전반사가 일어나기 좋다. 이렇게 표현을 쓰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러한 전반사가 일어났을 때 전반사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 일단 전반사가 일어난다면 지금 본 것처럼 굴절률이 여기가 1번이 커야 한다 라고 하고 지금 보는 것처럼 2번의 속도가 커야 한다. 그러니 느린 매질에서 속도가 큰 빠른 매질로 이동을 할 때 전반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속도 차이가 클수록 전반사가 훨씬 더 잘 일어납니다. 또 하나, 임계각이 있다면 이 임계각보다 실제로 들어오는 입사각이 더 커야만 전반사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또 이미 전반사가 일어납니다 라고 말하므로 임계각이 작을수록 전반사가 일어나기 좋다. 만약에 이것을 빛이라고 하는 형태로 파동을 보낸다면 빛의 세기는 약해지지 않고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빛을 이용한 광통신이라는 걸 하기가 훨씬 좋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일정한 공간 안에서 이 굴절률로 이루어진 물질을 내가 조절하면 그 물질 안에서만 전반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경로를 내 마음대로 변경을 시켜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전반사를 이용해서 멀리까지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이 있다. 이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반사를 일상생활에 여러 군데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러한 광통신, 즉 전반사의 여러 가지 성질을 어디에 이용하는지 전반사의 이용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할까? 자, 그러면 2번 전반사의 이용. 전반사의 이용 중 우리가 이용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쌍안경과 잔망경. 이 둘의 특징은 뭐냐? 특히 잔망경은 물속에서 물 밖을 볼 때 잠수하면서 많이 쓰잖아. 내가 볼 수 없는 공간을 이 쌍안경이나 잔망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것은 방향을 바꾸는 직각 프리즘을 이용하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서 직각 프리즘이 있다. 그러면 빛이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온 빛이 전반사가 돼서 이렇게 튕겨나가면 우리는 이쪽에 있는 물체를 이쪽에서 볼 수 있다라는 특징이 되겠지? 그래서 방향을 바꿔가면서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내시경이나 광통신이라고 하면 이러한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얇은 관을 길게 만들어서 그것을 관을 이용해서 또는 어떠한 형태의 긴
그 전선 같은 줄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광섬유를 이용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광섬유에 의한 내용이 나타났으니 우리는 이번 광섬유를 통한 광통신을 한번 보도록 할까? 광통신. 첫 번째 광섬유. 그럼 광섬유는 어떻게 만드냐? 통신용 섬유니까 광 케이블. 그래서 통신 전선은 어떻게 만드는가라고 하는 거야. 안쪽에 중심이 되는 물질을 준비하는데 코어.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바깥쪽, 즉 전반사가 일어나도록 준비된 물질을 클래딩.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피복이라고 해서 피복까지 둘러싸여져 있는 이 형태가 우리는 광 케이블이라고 불러주는 애가 되는 거지. 자, 내가 빛을, 광이니까 빛을 이용한다는 거잖아. 빛을 이 안에 넣어 주었어 라고 하면 코어와 클래딩의 경계면에서 코어에서 온 빛이 클래딩 안으로 굴절하지 않고 전반사 이렇게 튕겨 나온다는 거야. 그럼 반대쪽에서 또 다시 전반사, 전반사 이러면서 코어 안에서만 이 빛이 이동을 하면서 전송이 된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코어에서 클래딩으로 갈 때 속도는 V 코어, V 클래딩이라고 하면 클래딩의 속도가 커야 돼. 굴절률은 N 코어, N 클래딩이라고 하면 오히려 굴절률은 코어가 커야지. 그래서 굴절률이 큰 물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물질로 가면서 전반사가 나타나는 현상을 이용을 한 거야. 자, 이렇게 광섬유로 만들면 광섬유를 통한 광통신은 어떠할까? 일단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본다면 아마 광섬유를 이용을 해서 광통신을 통한 우리의 소통이겠죠. 자,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아날로그의 신호를 우리 컴퓨터에서는 전기 신호인 디지털로 바꿔줄 겁니다. 그러면 이 전기 신호를 다시 빛 신호로 바꿔야 광통신을 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다시 받으면서 다시 컴퓨터의 전기 신호가 아날로그 신호로 전환이 될 때 보내는 나는 바로 송신부, 이것을 받아주는 여러분은 수신부라고 하는 곳에서의 신호 변경이 나타나야 돼요. 송신부에서는 바로 발신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전기 신호를 빛 신호로 바꿀 건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레이저를 이용을 하거나 광 다이오드를 이용을 해서 빛 신호로 바꿔줄 겁니다. 그러면 수신부인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광 검출기를 통해서 빛을 인식을 해내야 되겠지. 그래서 그것을 전기 신호로 바꿔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야. 중간중간에 혹시라도 빛이 손실을 입으면 안 되니까 광 증폭기를 통해서 에너지를 조금씩 손실 없이 보내도록 더 애를 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광통신의 전체적인 흐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 이러한 광통신을 사용하면 어떠한 장단점이 있을까? 세 번째, 장점. 자,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빛의 속도로 이동을 하니까 매우 빠르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겠지? 빛의 속도로 가는 것만큼 빠른 게 있겠나? 그러면 전송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대용량을 보내고 가능하면 먼 거리까지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장점이 될 거야. 이게 워낙 빠르게 가니 중간에 간섭을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떠한 신호와 혼선이 일어나거나 누가 와서 그것을 도청을 하는 것이
잘 안 될 거다라고 하는 거고, 이 광섬유는 매우 얇기 때문에 부피가 작아서 한 공간에 매설을 많이 할 수 있으므로 한 번의 시공을 여러 군데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겠지. 그러나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야. 광섬유도 단점이 있어. 이 단점은 바로 무엇이냐라고 하냐면, 아까처럼 한 공간 안에 많은 양의 매설이 들어갔을 때 만약에 그 중에 오류가 생겨서 수리를 해야 된다면 그것을 찾아서 수리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수리나 복구를 해내는 일이 매우 어렵고, 두 번째, 이 안에 불순물이 생겨버리면 불순물에 의해서 이 입사 각도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온전하게 전반사가 된다라고 보장을 못하는 거지, 불순물에 의한 오류가 생길 수 있어. 세 번째는 바로 비용이 많이 비싸다라고 하는 특징 때문에 이 광통신이 빠르고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반면 단점도 있으니까 단점을 잘 보완할 수 있도록 사용을 하면 좋은 경향이 될 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 자, 여기까지가 전반사. 다음 시간에는 전자기파에 대해서 한 번 더 공부해 보자.